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SM과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올해 제가 이제 설명회를 11월 말 정도 기준으로 셌을 때 올해가 설명회를 한 10번 정도 했더라고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말고 오프라인 설명회만 10번 정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2번을 더 잡았어요. 약간 소 간담회처럼 이렇게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설명회 할 때 너무 주제가 많다 보니까 각각 얘기를 되게 좁게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머니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세부 주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잡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를 제가 그냥 제목을 매번 설명회마다 뭔가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 시작 멘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게 됐는데 오늘은 시작이라고 그냥 제목을 적어봤어요. 수학의 공부의 시작이 언제일까를 거꾸로 막 추적을 해보다 보면 언제일까요? 수학을 언제 처음 시작한 거라고 쳐야 될까요, 아이가? 뭐 처음에 이제 숫자를 배울 때? 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구구단을 처음으로 암기시키고 있을 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어쩌면 우리 아이가 그냥 모빌이나 블럭을 갖고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학 같은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얘기하는 건 사실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제 수학적인 어떤 하나의 도구나 성장으로서 필요하지만 학습적으로 봤을 때 학습적으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과정 정도에서부터가 사실상 수학의 시작이다. 그 기존에는 연산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개념 이런 용어들이 익히는 거에 가깝고 실질적인 수학의 시작은 초 4, 5, 6 정도의 과정이 학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간담회 주제를 현재 초 4, 5, 6 정도를 진행하는 부모님들에게 대상으로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이 이제 초등 과정의 수학이라는 학습 과정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할 거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시작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 순서는요.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연산을 좀 줄였죠. 총 4명만 나옵니다. 저는 2번 나오네요. 처음에도 있으니까 3번 나오겠는데 일단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지금 이제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기선제압 프로그램 이전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 그럼 현재 기선제압부터 시작해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는가 정도도 이제 알려드리고 기선제압이 끝난 친구들이 이제 중등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전체 컬이랑 연결시켜서 하는 거랑 시간이 되는 만큼 어머니들 궁금하신 거 충분히 여기서 대화하고 좀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갑자기 좀 민망하네.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는데 아이들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뭐냐면 굿즈는 못 참지 하면서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렸거든요. 뭐냐면 일단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약간 기념품처럼 설명회 오시거나 했을 때 신규생들도 그렇고 이제 가방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방 만든 취지가 항상 아이들이 좀 중요한 공식들은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도 까먹지 않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따 끝날 때 하나씩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 이거 이미 뭐 설명회 오신 분들은 이미 받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공식들이 총 정리되어 있는 브로셔도 있거든요. 아니죠, 그 브로마이드 형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집에 어렸을 때 애들 그 한글 공부하는 것처럼 벽에 붙여놓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벽에 붙여놓고 야 요거 뭐야 요거 뭐야.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만약에 이제 과정이 낮다면 지금 좀 먼 얘기 같지만 이게 이제 기하 제 수업 기준으로 기하 2단계서부터는 완벽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꼭 받아 가시고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첫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합류해주신 선생님이시죠? 이보희 선생님. 네, 수학의 시작. 이 부분부터 설명 진행해 주시도록 할게요. 분위기가 좀 너무 어려있으니까 좀 박수라도 치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돼서 밝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얼어있는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제가 이제 초등 수학을 한 지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큰 친구들 먼저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과거 입시만 5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좀 지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중3 때 오면 어디서부터 무너져 있는가를 제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역추적 하다 보다 이제 생각한 거죠. 아, 그냥 내가 처음으로 시작을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초등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되게 꼼꼼하게 좀 다지는 스타일이에요. 아이들이 나선형 구조라고 하잖아요, 수학은. 그러니까 처음에서 이제 계속 개념 확정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습관을 잘못 잡아 놓으면 애들이 많이 더 크게 헤매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좀 수학 선행을 해야 될까? 를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보면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는 저학년 친구들은 일단 수학을 다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 능력이 요즘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메타인지가 본인이 뭘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이가 인지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우등생을 만드는 게 제 초등 저학년 친구들 목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메타인지 능력이라 하면 애들 어머님들께서는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안다고 해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 이해되고 다 안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문제를 풀면 다 틀리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본인이 아는 거랑 설명할 수 있는 건 좀 다른데 그냥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거의 구분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게 제 초등 선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뉴스 보는 거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5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작은 글씨긴 한데 이제 AI가 수학 문제를 굉장히 답을 잘 맞춰주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좀 많이 틀렸어서 사실 AI를 거의 못 썼었는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답을 빨리 맞추기 이제 끝난 거예요. AI가 더 빨리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볼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 과정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가. AI가 풀이가 엉망인 답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언니. 그래서 이제 제가 중등 1학년 2학기 내신 문제를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쓴 제이 코사인 법칙을 풀더라고요. 답은 맞춰요. 하지만 올바른 풀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논리 구조를 보는 거다. 해서 내신에 실제로 서논술령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100% 과정을 시험 보는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 때는 객관식만 보고 수행평가에서는 논술이나 서술형 문제만 내는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식을 쓰는 연습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 교육 정보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근데 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라고 하면 단순 연산 문제나 쉬운 문제는 풀이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성을 하기에 너무 풀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화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조금 풀이가 긴 문제, 아이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물어보는 게 무조건 네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답이 네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력을 구했지만 답은 거리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거나 거리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걸린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답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아이가 구한 게 답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인지 구조를 쌓아주는 좀 심화 문제들을 풀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즘에 헬스를 조금 하거든요, 언니. 제가 아침에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사실 아령을 좀 가벼운 거를 들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열심히 100개를 들고 싶은데 이제 PT 선생님이 항상 그러시죠. 한 개를 뛰어넘는 무거운 걸 들어야 근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쉬운 문제 100개 푸는 것보다 지금 이제 아이들 연산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운 아이가 한계치와 살짝 위인 문제들 도전할 수 있게 해서 사실 그 수학의 끈기를 좀 갖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항상 전 얘기해요. 집에 가서 엄마가 뭐 배웠어? 라고 하면 오늘 가서 이거 배웠다라고 꼭 말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루에 강조하는 것들. 그래서 엄마한테 네가 배운 거를 잘 설명해봐. 내가 오늘 약수와 배수를 배웠는데 엄마 약수가 뭔 줄 알아? 나누어지게 하는 수야.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게 엄마 직접 자랑해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오래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그맣게 미니 그 칠판 같은 거 화이트보드 있는 집이 좀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것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배웠던 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좀 지도해 주시면 되게 생각보다 다음 시간에 흥미가 더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이 초등수학을 탄탄하게 하는 건 중학교 내신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좀 잘 보는 게 문제인데 요 동네 학교 시험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기 때 시험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 실제로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이니까 뭐 적당히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생각보다 작도와 합동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합동 문제는 특히 과정을 설명해서 얘가 왜 SAS 합동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 딱 봐도 합동인데 설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 서술형에서 많이 감점되거든요. 그래서 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탄탄하게 가서 중학교 킬러 문제를 좀 대비해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저는 이제 그 저학년 선행, 그 다음에 중학년 선행, 고학년 선행,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선행할 때 어머님들 설명드린 거는 일단 1, 2학년 수학할 때는 일단 애들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흥미 위주로 교구 많이 사시고요, 어머니. 시계 진짜 돌려보고 이런 거 많이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산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약간 뭐 구땡이나 눈높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머니. 그런 거 연산하면서 조금 선행을 나가면 좋고요. 3, 4학년은 이제 분수 소수 개념이 처음 시작돼서 수포자 위기 1단계가 와요, 어머니. 아이들이 소수 나오면 이제 거의 바들바들 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100분의 1이라는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예요. 실제로 쓰지 않잖아요, 어머니. 되게 작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블럭 같은 거 사서 진짜로 100등분 되어 있는 게 100분의 1이고 이게 왜 0.01인지 그러면 1000분의 1은 0.001인지 그 작은 단위부터 거꾸로 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고학년이 이제 문제가 사실은 초 5, 6학년 개념에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초 5, 6학년 수학과 중등 수학은 어느 정도 연계가 돼? 몇 프로야? 라고 물었더니 AI가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 6학년부터는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중등 수학을 좀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개통도를 이제 중1 과정이랑 초등 과정, 중학년, 고학년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사실 중학교 선행을 들어간 친구들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은 게 요 단원을 할 때 유독 어려워한다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비례, 반비례 이쪽 개념이 함수로 이어지거든요. 정비례, 반비례 너무 어려워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비와 비율이랑 규칙과 대응 파트가 조금 어려웠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응 관계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비와 비율을 통해서 사실은 그 몇 배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비와 비율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비례 일정한 2배, 3배, 4배가 되면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 이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6학년 1학기 거 해보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비와 비율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정비를 반비례 때 어려워했구나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를 제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중1- 소인수분해와 같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하이 레벨 문제를 보시면 위에 있는 문제랑 밑에 있는 문제랑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1-1 이게 센 B에 있는 문제인데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 있는 문제랑 밑에 있는 문제가 사실 유형이 달라요. 그림만 비슷해 보이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해봐 하면 이렇게 니은자 그래서 열심히 풀어요, 어머니. 답은 다 맞추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문제는 요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문제인데 밑에 있는 건 이미 완성된 직육면체 안에 작은 최대한 큰 큐브 블럭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요건 최대 공약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할 줄 알아도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답을 못 맞추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우리 아이는 알지만 이런 문제는 얘가 왜 최소 공배수 활용이고 얘가 왜 최대 공약수 활용이야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 중등 넘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뭉뚱그려서 어머님들이 국어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어가 약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머니들 설명을 드려요. 애가 계산은 잘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왜 최소 공배수인지 최대 공약수인지 문장들 문제가 조금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와 비율인데요. 사실 이 위에 있는 게 하이 레벨 마지막 문제예요, 어머니. 애들이 이제 요 문제는 어머님이 너무 어렵다 패스하고 넘어가신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중2-1에 나오는 1차 함수 활용이거든요. 거의 똑같죠, 어머니. 오히려 사실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실제 풀려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정육각형에서 점이 도는 문제는 영재고 기출 문제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체 되게 중요해요. 과학고 기출에 나오고 요 문제 돌면서 요 지금 문제는 뭐 사다리꼴 삼각형이긴 한데 실제 영재고 때는 정삼각형이 되는 시간이 몇 초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실제 확장이 돼 중등심을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화 비율 이게 비화 비율 문제 있기 때문에 비화 비율부터 조금 잘 다져서 갔을 때 이게 사실은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유형을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를 갖고 왔는데요, 언니 원 돌아가는 문제, 자치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센 C 문제거든요, 언니. 그럼 보시면 이 돌아가는 모양이 단순하게 대한 직사각형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금 도형이 복잡할수록 좀 더 연습이 많이 되는데 요 도는 그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 모양부터 시작해서 부채꼴까지 도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 경험하면서 사실 중등 내용들을 다질 수 있다. 사실은 이 하이레벨 푼 친구들은 센 C를 나이스하게 푸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 해서 사실 저는 이제 고등부터 거꾸로 내려왔기 때문에 초등 수학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데를 지금 수업하면서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애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중등 수업할 때 애들이 되게 일부분 어려워했구나를 역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초등 수업 되게 재밌어요. 하이레벨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를 이제 사실 수업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애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수업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개념이랑 응용이랑 심화를 좀 비율을 좀 맞춰서 수업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수업할 땐 교재에 거의 풀지 않고 다 학습지로 지도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좀 넓은 공간 안에 수업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이제 학습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좀 흐릿하긴 한데 연산 문제도 방법 1, 2, 3을 나눠서 다 해보라고 시켜요. 아이들한테 이제 2.52 나누기 4는 직관적으로 왜 소수 두 자릿수가 답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사실 분수로 바꿨을 때 이제 분모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수 두 자릿수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연수 나눗셈 잘하잖아. 소수로 한번 바꾸면 돼. 그리고 세로셈도 해볼까? 해서 애들은 연산책을 푸시면 이것만 계속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부터 가서 나누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제가 밑에 이제 실전 문제 넣어놔요. 그래서 실제로 연산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요 문제들 풀 수 있는가 라고 학습지로 한번 다지고 그다음에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넘어가면 디기응 풀 때 되게 즐거워해요. 이거 학습지 있던 건데 그냥 보고 해도 돼요? 하면 저 되게 칭찬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문제를 풀면 자기 마음대로 풀거든요. 하지만 어떤 참고를 하고 선생님이 했던 올바른 풀이대로 풀려고 노력하는 것부터가 자기주도 학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지를 활용해서 교재를 한 번 더 애들 생각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최상위이긴 한데 글씨가 조금 깨지긴 한데 최상위 문제도 보시면 위에 있는 매스 토픽이 답이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지워버리고 단계만 써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요 문제를 풀 수 있게 서술을 좀 꼼꼼하게 단계별로 쓰게 시키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조금 하얗게 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요 문제 거속시 문제인데 이 거리 속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가 되는군요. 보시면 이 거리 속력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짧게 바꿔주면 이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의 속력을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니까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나오면 일단 다 포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같은 지점에 깃발을 꽂아주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해요. 하고 이제 1분 동안 멀어진 거리를 구한 다음에 4-5분 동안 멀어진 거리로 해서 대응을 시키게 해줘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1분 동안 멀어진 거리가 3km면 4-5분 지나면 몇 킬로미터일까? 곱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 나눠야 돼 라고 하면 애들이 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이제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서 애들이 이제 계산을 하게 하고 이런 문제도 보시면 이제 5분에 46분 나오면 애들이 그 다음에 이걸 초로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시키죠. 분모를 60으로 맞춰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분수 바꾸고 분모 60 맞춘 다음에 답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이레벨 문제도 되게 꼼꼼하게 다 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의 첫 수업 들으면 되게 힘들어해요. 저거 다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써야 돼. 그대로 써. 선생님 순서 그대로 써야 돼. 라고 해서
어머님은 되게 뿌듯해하시고 아이는 되게 힘들어하는 수업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한 5학년 과정 좀 힘들어하는데 6학년 과정 저한테 쭉 넘어가게 되면 금방 적응합니다. 사실은 제가 5학년 1학기 거 하이레벨을 하루에 한 4개 풀면 애들이 거의 힘들어 했었거든요. 지금 6학년 1학기 거 할 때는 애들이 그 9문제 중에서 6개, 7개 정도는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5학년 과정 때는 좀 시행착오가 있지만 6학년 과정 넘어가면 오히려 내용은 어려워지는데 조금 더 잘 푸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 위에 거는 사실 뭐 오답 유사 주고 문제 풀 시간 충분히 주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 마지막 게 제가 사실은 다른 선생님과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총괄 평가를 볼 때 틀린 개수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럼 1라운드 때는 애들 가채점을 눈으로 한번 채점을 해줘요. 25개 중에서 5개 틀렸어. 찾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좀 요령이 없는 친구들 1번부터 25번 다 다시 풀어요. 그러면 이제 못 찾죠. 그래서 가끔 이제 맞은 것도 고쳐서 틀려요. 그래서 분명히 1라운드도 5개 틀렸는데 2라운드 가니까 6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고쳐서 틀렸습니다 하면 어머니 되게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왜 시키냐면 조금 저랑 수업을 많이 한 친구들은 문제 풀 때 자기가 봤을 때 좀 틀릴 것 같은 문제는 세모를 쳐놔요. 그래서 한 세모 친 게 한 7개, 8개 정도 되면 선생님이 5개 틀렸어 라고 하면 그 7개부터 다시 봐요. 그래서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좀 잘하는 친구들은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오답을 찾아요. 그리고 2개는 틀리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세모 안 친 문제에서 얘도 조금 사실 헷갈렸었는데 해놓을 걸. 그러면 다음번 시험 볼 때는 더 나이스하게 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뭐 세모 치고 뭐 X 쳐서 본인이 봤을 때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잘 인지를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좀 해보니까 사실 60분 동안 25문제 풀 때 남학생들은 한 40분만 다 풀고 20분 동안 띵가띵가 놀아요. 근데 그거가 싫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40분 만에 푼 친구들은 가채점 한번 받고 20분 동안 검토를 해서 내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하기 전에는 애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70점 뭐 72점 뭐 이렇게 받고 통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애가 96점 받고 울더라고요. 한 개 못 찾았다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머님한테 이제 됐다. 애가 이제 메타인지가 완성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뭐 오답 유사는 위에 실제 틀린 문제랑 밑에 이제 그 쌍둥이 문제를 주는데요. 여자 아이들을 오답 노트 쓰는 거 좀 좋아해서 단면으로 인쇄해 주거든요. 집에서 붙일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고 남학생들은 오답 노트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시험지에다 풀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해설지까지 같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습 정보표인데 제가 알림장을 좀 열심히 쓰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애들 보고 쓰라고 안 시키고 다 제가 써주거든요. 왜냐면 애들마다 조금 성향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들 중에서 쉬운 거부터 숙제하고 양이 많아지 못하는 여학생 좀 있어서 단원 평가 같은 거 좀 빼주는 친구가 있고요. 많이 푸는 게 필요한 친구들은 숙제를 좀 많이 줘서 애들별로 숙제가 살짝 다릅니다, 어머니. 공통적인 숙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애들별로 좀 상태에 맞춰서 하고 있고 요 여학생은 저한테 5학년 과정부터 6학년 과정까지 쭉 듣고 있는 친구인데 처음에는 기본부터 50점 맞다가 이제는 이제 응용시험지도 90점까지 맞는 아이가 됐거든요. 오히려 과정은 더 어려워졌지만 아이가 좀 성장하는 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좀 알림장을 쓰고 있고 요 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왜 갖고 왔냐면 결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과제가 A죠. 그래서 영상 신청 없이 꾸준히 왔던 친구라 좀 이제 학년은 좀 높아요. 이 학생이 이제 5학년 올라간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좀 잘해주고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1년 선행하고 있는 친구라 좀 느린 친구인데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속도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좀 조급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탄탄하게 채우면은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주의고 저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그 해법 왕수학 책을 항상 풀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도 해왔던 책들 최상위 수학은 저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빠르게 나갔던 것 같진 않은데 좀 어머님이 저희 엄마도 되게 심화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 아이들도 좀 밀도 있게 좀 가르쳐 보려고 초등 수학 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께 그래서 오늘 뭐 들으셨는지 여쭤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타인지. 원래 딱 이거는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난번 설명에서도 제가 이 얘기했어요. 선생님들마다 다 좋은 얘기여서 어머니들 집에 가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그래서 보이쌤은 메타인지를 강조하셨구나. 제가 더 좀 실제 수업해 보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체를 몰라서 그거를 잡아주는 게 되게 힘들고, 아이들이 이제 또 무적의 논리들 있잖아요. 찍어서 맞은 것도 맞은 거 아니냐, 그런 논리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 잡아주거든요. 그게 왜 틀렸는지, 뭐 찍어서 맞추는 거 자체로 실력을 계속 점수를 그럼 평균적으로 항상 몇 프로 찍어서 맞출 수 있다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어떤 실력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좀 오래 걸리고, 아이들 합동 같은 거 찾아보면은 왜 그 합동이 자기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걸 잡아주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실제 아이들은 초등 때는 직관적으로 같아 보이는 걸 같게 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던 시기여가지고 그런 걸 중등으로 변환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 많이 강조하셨었고, 그걸 많이 이제 수업에 적용하시는 선생님이다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선생님들 이제 특징이 대부분 사실 수학에 거의 끝까지 갔었다가 초등부터 애들 잡아주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한승우 선생님도 그렇고 윤미 선생님도 그렇고 다 선생님들이 다 뒤쪽에 과거든 뭐든 심지어 수능 수업까지도 했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수학을 만들어 가자. 그게 사실 뭐 기선제압이라는 아이디어도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근데 초등에서부터 했을 텐데 해서, 그러니까 사실 고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안 되는 건 중등에서 안 된 거고, 중등에서 안 된 친구 보면 초등에서부터 그 부분이 잘 안 됐던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선제압 가기 전에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걸 보이쌤이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는 저희 이제 김종호 팀장님부터 해서 그럼 기선제압에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초등 마무리와 중등을 연계성 있게 해서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보이 쌤 때 박수 너무 크게 쳐주셔서 서운하실 수 있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SM관 수학을 할 수 있는 김종우 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타이밍을 못 맞춰놔서 가만히 서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기 몸을 통제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이제 고학년이 돼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몸을 가만히 못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이제 양반다리 같은 걸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서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야 막 서 있는 키가 사실은 책상에 딱 알맞은 키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덩치는 컸는데 그런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런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초등 대수는 간단히 말하면은 일단 연산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를 갖고 노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면 자연수의 정의 한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자연이나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개, 두 개의 개념들, 이런 거 뭐 여러 개의 개념들을 알아낼 수 있고, 이걸 사과를 반으로 쪼갰더니 뭐 2분의 1, 세 개로 쪼갰더니 3분의 1, 막 이런 분수의 개념까지는 알 수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개념이라던가, 어떤 수가 뭐예요라는 거 애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수도 될 수 있는 수,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이, 그럼 어떤 수는 이것도 될 수 있어요? 2도 될 수 있어요? 100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수를 계속 대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지식들을 그냥 어떻게든 막 다 연결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다루는지,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이제 식으로 전환하는지, 아까 이제 보이쌤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이제 긴 문장을 한번 정리해서 뭐 가의 속력은 얼마고 뭐 나의 속력은 얼마고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하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도식화하는 능력들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 흐름,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하면 말이 되고 어떻게 말이 되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연산 같은 거 실수를 해서 너 이거 고쳐봐라고 하면 일단 미친 듯이 지웁니다. 그래서 책이 막 찢어져요. 그래서 한 4학년, 5학년 돼도 정말 그냥 찢어져라 지운 애들이 있어요. 야, 아직도 잡고 지우면 안 찢어진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어? 하면은, 잡았는데도 이래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한테 고쳐보라고 하면, 안 고치려고 하여 틀린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아이들한테도 저는 가능하면 틀린 부분을 자꾸 찾아봐라.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찾는 게 더 힘든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발달이 된 아이들은 그 틀린 부분을 찾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고 훨씬 더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논리적 흐름이에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 부분에서 이상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게 발달이 잘 안 되면 그냥 주구장창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남자아이들은 막 스파이더 센스 이런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파이더 센스가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쌤이 아까 말한 메타인지 같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거에서 아까 보이쌤은 세모를 친다고 했듯이 이게 아이들이 자기만의 뭔가 그 표시라던가 아니면 뭔가 느낌으로 이거 좀 이상해. 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답에 자신이 없어. 약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부족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은 사실 초등이 수를 가지고 노는 거였다면 중등은 식을 가지고 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제 이제 제가 수업한 건데 A 곱하기 B는 뭐 어떤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뭐 L 곱하기 G 해서 아빠는 LG 팬이다 뭐 저는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외우면 애들이 잘 안 잊어버려서. 근데 이제 그런 거 계산할 때 뭐 24 곱하기 360은 뭐 72 곱하기 몇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계산하려고 하면 아직 초등학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이거든요. 72는 24로 만들 수 있는 수니까 이걸 머릿속에서 잘 바꾸면 막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식을 변형하는 거, 뭐 분배 법칙이라던가 결합 법칙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변환하고 그다음에 곱셈 공식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과정을 좀 쉽게 바꿔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선제압 이전에 이제 대수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대치동 와서 이제 초등을 처음 했는데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어머님들한테 이제 뭐 설명이나 간담회 같은 거 하면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어디까지 이제 시키면 되겠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분수까지 그냥 빼시면 된다. 근데 분수를 했을 때 어려워하면 논리적인 발달이 좀 필요한 거니까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거나 교재 같은 걸 좀 적합하게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수가 뭐냐면 결국 유리수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중등 대수는 사실은 정수와 유리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유리수는 결국 정수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무한히 연결되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만이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걔만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분수의 계산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요거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면 분수의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약분과 통분을 해야겠죠. 약분과 통분을 하려면 최소공배수나 최대공약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를 알려면 배수와 약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배수와 약수 개념,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앞으로의 수학 진행에 있어서 꽤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뭐 연산지도 시키고 연산도 집에서 따로 시키니까 우리 아이 계산 잘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의 개념, 어떻게 배수와 약수가 관계가 있는지, 얘의 배수가 몇인지 찾아낼 수 있는지, 뭐 두 수 간의 배수와 약수 관계가 있는 걸 알아낼 수 있는지, 혹은 배수와 약수, 공약수가 1밖에 없다면 서로서인 관계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크게 보자면 이제 비와 비율이죠. 그래서 비와 비율이라는 거는 일정한 뭐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요게 이제 비례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일정한 비가 비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게 비례식이 되는데 이 비례식 비와 비율을 이용하는 요 단원들은 유리수, 뭐 무리수 이런 중등 고등의 이런 내용들과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일 때 뭐 3이야. 그럼 4일 때는 얼마일까? 이런 개념들을 비율의 개념, 비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요 뭐 기하 같은 거 풀 때에도 닮음이나 이런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와 비율이나 비례식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특히나 이제 비례 배분 같은 거는 뭐 내분이나 외분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건 쉽게 이해하지만 똑같지 않게 나눠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연산에서는 뭐 7대 4로 나누면 7 더하기 4분의 7 막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워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 비와 비율이랑 분수 위주로 조금 포인트를 잡고 초등 수학이나 중등 수학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대수가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라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말이 돼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등 대수는 좀 한마디로 말하면 방정식 푸는 걸 연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함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가 바로 중등수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지수에 대한 해결, 어떠한 수라고 나왔었는데 이 중학교에 가서는 어떠한 수가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심화 문제 같은 거 보면 A의 값을 구하라, B의 값을 구하라, 혹은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고 더하여라, 이런 문제는 나와 있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보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혹은 A 빼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종종 각각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은 구할 수 있지만 차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고력 수학을 오래 했다거나 연산에 자신 있는 아이들은 나름 근접하게 접근을 한 다음 마지막엔 때려 맞히는데, 네. 근데 요 식으로 풀어내는 연습이 돼 있는 아이들은 요걸 다른 뭐 네모로 치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말이 되게 식을 만들어서 식으로 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식으로 풀면 뭐 A 더하기 B라는 식이 풀다 보니까 A 더하기 B는 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만 하기에는 A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는데 B도 못 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약간 이렇게 당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단순히 머리로만 하면 특히나 상위권 아이들은 보통 중3까지도 버팁니다. 예, 머리로만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까 저는 그런 애도 봤어요. 연산에 자신 있다 보니까 곱셈 공식 안 외우고 그때그때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곱셈 공식 중에 좀 이제 긴 내용의 공식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로만 하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을 눈으로 자꾸 보면서 직관적으로 보면서 해야 내가 실수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식의 풀이에 의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수라는 게 초등 부분 때는 자연수라는 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내가 7층에 올라갔다 하면 7만큼 더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이너스의 개념이나 마이너스 곱해서 4가 되는 거 현실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무리수가 뭐예요? 이런 거 아이들이 말했을 때 무리수에는 이런 게 있고 무리수는 이런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식으로 형상화하는 능력들을 길러가는 과정이 중등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두 개로 하면 이제 형식화와 이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은 이제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이상화는 내가 이제 이것들 뭐 비와 비율로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면 앞으로 그래프가 뭐 어떻게 지날 것이고 뭐 자취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중등 과정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중학교 과정을 할 때 그래프를 항상 꼭 그리게 하는데, 어머니들 유튜브에 뭐 대치동 수학 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뭐 강사들 말고도 뭐 이렇게 수학 그냥 뭐 문제 풀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수능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 푸는 거 보면 함수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함수를 통해서 뭐 함수가 뭐 3차 함수가 1차 함수랑 만날 때 뭐 어떤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구할 때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그 수치에 집착합니다.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1 이렇게 그렸는데 선생님 1 옆에 9가 어떻게 있어요? 여기 이만큼 아홉칸이 아닌데 더 길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범위의 체크 안에서는 정확하게 그려야 되지만 대략적인 모양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도록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제압 프로그램은 이런 정확한 개념이랑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통해서 중등 개념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이런 교재의 노하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이런 수액에 대한 개념이나 뭐 단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공식화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식을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요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풀어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칠된 부분이 이제 기하 파트로 빠지고 나머지 파트가 이제 대수 파트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분수의 나눗셈 같은 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 뭐 대분수라던가 뭐 아이들이 대분수의 곱셈 나눗셈 할 때 보통은
가분수로 뭐 바꿔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은 대분수에서는 앞에 자연수와 분자를 뭐 나누거나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누거나 곱하기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분모에 곱하기를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인 이제 분수의 나눗셈의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연산을 많이 한 아이들은 그냥 가분수로 바꿔서 그냥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심화 문제에서 이제 그런 원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자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최상위권 말고 한 상위권까지도 빈칸 채우기 문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되어 있는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선생님 저 답 아는데 그냥 답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안 돼. 이거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돼 있는 문제니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냥 이게 막 못하겠는 게 아니라 알긴 알겠는데 답을 쓸 수 없으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빈칸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빈칸 문제는 언어나 그 외국어 영어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앞뒤에 말이 되는 문장을 가운데에 집어넣는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수학도 똑같은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논리를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발달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단원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기선제압 교재를 제가 만들지 않았고 원장님께서 만들었지만 교재를 보니까 그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배수와 약수, 최종 배수와 최대 공약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 비하 비율이랑 이런 걸로 인해서 방정식을 풀고 방정식의 활용까지 푸는 파트. 세 번째 파트는 함수로 되어 있어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중등 대수나 중등 기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야겠지만 이런 큰 흐름이 줄기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만 고등 수학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화 연산, 두 번째는 방정식과 활용, 세 번째는 함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풀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학적 용어와 정의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 유형을 좀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의 유형을 익힐 때 아이들이 이제 조금 경험이 있는 공부를 좀 해온 학생들은 유형 자체를 외워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요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어떤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혹은 뭐 원이 나온다면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들, 뭐 접선이 나온다면 중심이 없다면 중심에서 뭐 접선으로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걸 기하에서도 떠올리는 것처럼 대수에서도 어떤 단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조금 훈련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보이쌤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의 배수와 약수 요 단원을 잘 해놨으면 중학교 1학년 1단원은 거의 그냥 거저먹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여기서는 소인수 분해를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고 초등학교 거에서는 거듭 제곱을 안 쓴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용 문제까지 요 최소 배수와 최대 공약수 파트는 거의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등 심화 문제라고 해서 막 쉬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아이들도 헷갈려하는 문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문제 이해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부분 분수인데요. 요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중2권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요게 앞에가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1차이하는 수들의 고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는 1차이가 나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 중등에 나오는 부분 분수는 1차이가 나는 것들로만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 원리를 이해하면 요 앞부분에 이제 하나의 또 식이 붙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념이 이어지는지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요 문장을 어떻게 식으로 바꿔내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아까 보이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한 것처럼 요 긴 문장을 내가 필요한 정보만 취사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거속식을 풀 때 수직선을 그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는 뭐 네모난 칸을 그려서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뭐 소금물 문제 같은 것도 어디서는 뭐 이렇게 비커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되게 논리적인 구조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중등 내신에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초등에서도 최상위 수학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뭐 트랙 자체를 처음 접해서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여기의 길이가 늘어날 때 요만큼 반대쪽도 늘어난다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학년 때 필요한 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수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 공부가 쌓아질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저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연산이 약한 아이들한테는 야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그 숫자 그 7이 내려오면 9단 7단 생각해. 엄마 차 타고 갈 때 앞에 있는 차 번호 그 두 개 곱해서 두 자릿수 곱셈 해봐. 그러면 아 선생님 누가 그런 거 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가끔 어머니께서 이렇게 불쑥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만큼 연산이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좀 훈련을 시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경시대회 같은 데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고, 이게 이제 반대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이렇게 교차했을 때 모습도 상상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공간 지각력이 좀 뛰어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여자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땐 잘 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되던 아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컨디션에 상관없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뭐 1층, 2층, 3층으로 생각해서 층별로 잘라서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좀 해놔야 나는 이런 거 상상하는 거 자신 있어 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틀리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항상 보완될 수 있게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대공약수 문제가 중등 거랑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뭐 보이쌤도 말씀하셨지만 최송배수 문제나 최대공약수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최송배수를 쓸 것인지 최대공약수를 쓸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를 사실은 뭐 달달달달 외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문제 속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 뭐 나누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약수의 개념을 쓰니까 최대공약수, 뭐 톱니바퀴는 톱니의 개수가 똑같아져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최소공배수, 이런 식으로 뭔가 연상돼서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해놔야 되고, 특히나 뭐 아까 예시가 나왔던 뭐 직육면체 안에 뭐 작은 걸 쌓아 나가던 직육면체를 큰 정육면체로 만들던 이런 문제들에서 그 어떤 걸 답으로 써야 되는지를 체크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딸기 몇 개, 귤 몇 개, 사과 몇 개가 있을 때 몇 명한테 나누어 주는 것인지 혹은 과일을 몇 개를 나누어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아이들이 최대공약수, 최송배수는 엄청나게 잘 구하고 신나게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어떻게 문제를 좀 봐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선제압은 이 네 가지 특징으로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선제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조금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개념 노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나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개념을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마다 조금 이제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는 편이고, 뭐 예시를 들 때에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제가 뭐 즉석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시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 문제 40문제가 기본적으로 숙제로 나가면서 이제 그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복습 문제로 이제 나중에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 중에 어려웠던 거나 중요한 거를 매번 이렇게 조금 복기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웠던 것들은 꼭 와서 이제 질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업에 대한 안내 내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답도 따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거든요. 이렇게 뭐 빠지면 보강 영상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께서 뭐 만족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뭐 잘 본 학생이고요. 조금 못 봤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뭐 재시험 보면서 재시험이 이제 10점이 될 때까지 계속 네, 제시까지 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단순한 연산 실수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그때 잡아줘서 한번 뭐 통과를 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개념을 확실히 알 때까지 계속 재시험을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연산 같은 것도 사실은 대치동의 가장 뭐 큰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들이 연산을 굉장히 자신 있게 누구나 다 시키는 거니까 먼저
제일 빨리 시키긴 하시지만 제일 빨리 그만두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연산이 사실은 어느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 그만두시거나 자꾸 급한 마음에 조금씩 빨리 나가다 보니까 한 발짝 가다 보니까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동네가 이제 다들 그렇게 하고 다 이제 암산에 나름 자신 있는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연산을 나중에 뒤늦게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의 연산을 좀 다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뒤에 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하기도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3, 4학년 때 이제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권리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는 굉장히 권리를 주장하죠. 네, 나도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요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 아이의 나이가 한 4학년 되기 전까지 좀 연산을 잡아 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연산 체크를 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완벽이나 안정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뭐 이게 대단하게 아이가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성적은 이렇게 뭐 아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우상향을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 교재가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 않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조금 뭐 성취도의 편차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이렇게 뭐 숙제라던가 뭐 항상 있는 숙제에서 뭐 안 해도 될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지워 드리고요. 이렇게 안내도 항상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연산에서의 이제 색깔로 요걸 표시해 놔 가지고 요거 보고 아,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하구나, 무슨 시험 다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시험지도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푼 거를 좀 어머니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열심히 보시는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엄마가 채점을 안 해줘요라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채점했어요. 왜? 엄마가 안 해줬어요. 너 이거 보고 하지 않아서 정직하겠어? 그럼요. 엄마 앞에서 채점했어요. 엄마 앞에 있는데 엄마가 안 해주는 건 아이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심이 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성장 동력의 1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씨가 예쁘지는 않아도 되는데 글씨가 균일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글씨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알아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납득하지 않아요. 저는 다 알아보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글씨를 헷갈렸던 경우를 몇 번 캐치해서 그거를 한 번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이가 가장 납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거는 그런 것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글씨를 그냥 바르게 쓰자,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음마상가에 보면 글씨 교정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글씨 교정 학원에 다녀보시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고려해야 될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많이 주지만 저는 연습장 쓰고 이런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사실 시험에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평상시에 하는 게, 물론 이제 아이들을 쓰는 풀이 과정이 막 길다 보니까 연습장에 푸는 게 더 깔끔하고 좋기도 하지만 요 주어진 공간을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글씨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요게 쓸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막 여기 있었다가 빈 공간을 찾아서 막 헤매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푼 걸 자기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틀린 걸 찾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학년 애들이 연산 실수하면 다 지우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풀게 돼요. 그러면 논리적인 구조가 좀 천천히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흐름으로 풀었는데 여기 흐름이 이상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메타인지 능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키우는 데에도 일정한 크기의 글씨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푸는 거를 좀 직접 보셔가지고 막 혼내기보다는 자꾸 그러니까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 같은 것도 사실 요거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써놓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문제집 그대로 이렇게 해놨더니 선생님 20이라고 3대4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다음 수가 뭐지? 21이 있으니까 21이겠네. 주어진 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자꾸 겪어야 수학적인 문장이나 뭐 과학적인 문장도 일반 독서 문해력 말고도 그런 과목별 문제 유형에 따른 문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생각할 수 있게, 물론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런 생소한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자꾸 이제 신경을 쓰고 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추가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지를 따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링크에 바로바로 클릭하시면 볼 수 있게 해놨고요. 뭐 테스트 프리 영상도 이렇게 해서 재시험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빠져가지고. 그 한마디로 설명을 요약 한번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가. 저한테 와라. 네 글자로 하면 논리 구조라고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그 오늘 제가 슈카월드 유튜브를 보다 왔는데 그 올해 네 글자 사정으로 정리하면 정보 유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보 유출 지금 한두 달 단위로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리해보면 논리 구조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글뿐만 아니라 이런 수학적인 식의 연관, 흐름 관계, 그래서 흐름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내가 식을 구조할 수 있고, 결국 연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산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저 연산 못해요 하는 아이들은 고학년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 부분이 갑자기 발달하지는 않거든요. 연산은 막 주구장창 문제를 풀리면 그래도 가속화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해내서 어떻게 푸는지 생각하는 능력은 이게 이제 쌓여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제가 김종호 팀장님의 뭐 홍보를 조금 하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저학년들 지금 최근에 학원에 저도 그렇게 그만한 애들은 처음 보는데 학원에 다니는 게 7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초1이 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초등 한 중반 정도 과정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방법, 그 호흡은 또 사실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이들과 호흡도 강하고 꼭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도 이제 다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학년에 대한 수업들 그런 경험이 제일 또 많으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 이제 기하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선제압 기하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사실 이제 수학이라는 게 대수기하 이제 큰 틀에선 큰 조각은 두 개고 물론 조금 더 약간 경우의 수랑 확률 쪽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중등 수학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하죠. 기하는 2학기 수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형에 대한 전체 내용인 건데 저도 한마디로 결국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 기하라는 도형에 대한 수학적 본질은 다 중등에 있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지? 어렸을 때 막연하게 블럭 놀이도 하고 뭐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어머니들은 주차 같은 능력도 이게 뭐랑 관련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트레이닝하고 체험하고 많은 그런 내용들은 다 도형 쪽 기반으로 했을 때는 중등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초등 수학의 상당수는 중등을 배우기 전에 라이트하게 그런 이름을 들어보고 가는 정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등의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 요걸 좀 키워드라고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표는요, 그 브로셔 보면은 거기에 기하, 대수, 커리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인 건데 이 수업도 이미 몇 번 강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셨지만 아이들이 저도 이제 합동 같은 거나 사각형 내용들 보면 아이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 뭐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고 그럼 중등을 좀 약하게 했나? 그럼 중등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다 보면은 초등 쪽에서부터 이걸 다 배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해서 결국은 아이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선 초등부터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기선제압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텝 1, 2, 3 있는데 이거 사실 회차로는 좀 짧지 않은 수업이에요. 각각 이제 8회차에 총괄해가지고 총 9회차, 9회차, 9회차로 진행되는데 도형의 기본, 되게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합동에 대한 내용이랑 도형에 대한 거, 평행사변형 뭐 그럼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외심 내용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이제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평면 도형 쪽에 대해서 익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넓이 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많이 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입체 도형 쪽 파트를 얘기하고요. 이 각각각은요, 아이들한테 해보면 이렇게까지 소분화해가지고 자세히 하면 너무 길지 않을까? 아이들이 너무 그냥 반복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반복이 전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아이들한테는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유형이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스텝 3가 딱 종강을 했거든요. 기선제압 1기 학생들이 이 과정 딱 끝내면서 이제 잠시 후에
류민희 선생님이 그 후기도 이제 얘기해 주실 건데 아이들이 와 정말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도 보이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정말 서분화해서 자세히 다뤘어요. 막 블록에 대한 부분, 입체 도형 건널비 측정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다루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 이제 수학을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만들었다고 좀 생각되는데 자 그래서 뭐 기선제압에 대한 기하는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준비했고 아주 좀 자세히 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책 같은 경우는 이 초등에서는요. 실제 초등 교육 과정에서 이 정도를 다루게 돼요. 평행사변형은 이런 도형인데 이런 성질이 있어. 이유는 사실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형들의 성질이 있어 정도만 가볍게 나오게 되고 중등에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부터 볼까요? 비슷하게 평행사변형이고 어떤 성질들을 수학적인 용어와 함께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암기해야 될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과정이라는 거, 이게 중등 수학이 만약에 우리 아이는 천천히 아주 쉬운 교재부터 천천히 중등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의 학원들도 어차피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되면 사실 저는 기선제압 프로그램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대치동에 존재하는 많은 학원들, 그 상위권 학원들은 그 학원들만에 가지고 있는 가장 되게 센 교재, 자체 교재일 때도 있고 그 학원의 센 커리일 때도 있고 굉장히 좀 가파른 기울기로 아이들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꽤나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 번 개념을 배우고 바로 자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각형 단원이에요.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알려주고서 자 이제 이거에 관련된 응용 문제를 막 풀어보자 막 신나게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게 꽤나 자기 걸로 트레이닝이 많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선제압은 중등을 제대로 아직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 단계에서 초등 마무리와 중등의 중간 브릿지 정도의 개념인 거죠. 중등 연계성, 초등과 중등 연계성 있는 개념들을 섞어서 초등에 대한 개념도 확인하지만 중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끌어갖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고 그걸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이 정도 보고서 트레이닝하고 가면 아이들이 이제 중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꽤나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 수업하는 영상인데 블로그에도 좀 올렸었는데 소리가 들리려나요? 그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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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게 실제 제가 요 한 번의 영상이고 한 번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과 요거를 10번? 20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한 수업에서. 이게 이제 수학이라는 게 많은 학원들이나 어떤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알려주는 게 끝이 아니고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변환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와서 이거 이렇게 운동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세요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마치 이제 자동차 운전면 학원 갔더니 이게 엑셀이고요. 이게 깜빡이고요. 다 알려줘요. 자, 이제 운전해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이거 운전하면서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그걸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트레이닝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 개념을 알려주면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따라하게 하고 익히게 하고 앞에서부터 개념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스텝 1이다. 그럼 처음부터 배운 거를 스텝 1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까먹는다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거를 생각해 놓게 하고 스텝 2 가서는 이제 스텝 2에 있는 거 위주로 계속 반복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기선제압이 저는 이제 사실 요거 이제 책을 만들 때 꽤나 이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어떤 친구들은 꽤나 많이 틀리긴 하지만 결국은 이 정도 유형들은 아이들이 경험을 해봐야 제대로 된 중등의 그런 어려운 교재들도 아이들이 이제 꽤나 스스로 풀 수 있는 상태가 돼. 이 정도 유형들도 보고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조건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사실 초등학교 제일 저학년은 요 수업에서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뭐 2, 3, 4 정도가 이제 섞여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런 내용들 합동 같은 거 찾는 것들도 이제 초등 쪽에서는 이런 합동 조건보다 그냥 모양 자체를 찾는 거 그냥 넘어가요. 답만 맞으면 다 동그라미 치는데 저는 이제 정말 합동이 맞는지 같은 거를 다 엄밀하게 다 체크해가지고 제가 다 직접 채점했거든요. 보통 기선제압 다른 단원 채점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고 나서 질문 쪽 하는 쪽으로 하는데
합동 쪽 단어는 제가 어머니들한테 답을 드리지 않아요. 합동은 어머니들이 채점하면 답만 맞은 거 결국 동그라미 칠 거서 구분을 못 하실 거여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제가 다 채점하겠습니다. 되게 고통스러웠죠. 저도 이제 다 학생마다 다 채점이 다 따로 오고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정말 아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지 그 아이의 실력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뭐 합동에 대한 단원, 뭐 그냥 문제 페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게 갑니다. 사실 중등의 수학이 기하 쪽 기준으로는 되게 후루룩 이렇게 넘어가는 단원들이 많아요. 뭐 작도랑 그런 합동 단원들도 되게 짧게 넘어가고 평행사변형 짧게 넘어가는데 실제 아주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도 쪽도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그런 것도 다 원리를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회전하고 이제 오늘 이따가 아까 선생님 이보희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던 건데 도형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이것도 되게 체계적으로 좀 갖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건 아이가 이제 필기한 건데 부채꼴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호의 길이가 이렇게 여기가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움직인 거리가 요 호의 길이와 같다. 이거 굉장히 심화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강조해서 필기시켰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도 수업을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이들이 몇 번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점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제가 약간만 조명을 끄고 갈게요. 다시 움직여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한 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해도 잘 하는 편이고, 이것도 이제 원이 이 도형을 움직일 때 여기까지가 한 직선상으로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접점인 순간부터 곡선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수업에서 이런 선을 제가 다 그어서 도형을 상세하게 움직이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설명해 주면 아이들 되게 잘 따라옵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부채꼴 내용인데 요걸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실게요. 부채꼴이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같은 모양으로 처음 모양으로 왔을 때 부채꼴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 문제인데 되게 심한 문제입니다. 처음엔 안 움직이겠죠. 이 상태에서 처음엔 90도 정도 움직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문제집들을 보면 답이 예전에 제가 봤던 문제집은 답도 좀 잘못 나와 있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애들한테 질문하거든요. 얘들아, 요거 이렇게 돌 때 살짝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살짝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 제가 일부러 보기를 이렇게만 줄 때도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살짝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하면은 사실은 부채꼴은 원의 일부고, 그럼 부채꼴이 굴러간다는 건 원의 일부분이 굴러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일직선으로 가야 돼. 제가 막 보기에 일부러 안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왜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도 얘기할 거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하나 더 얘기해요. 근데 이 직선의 거리 자체는 결국은 원이 굴러간 만큼으로 앞으로 가게 돼 있어. 바퀴가 둘레가 100cm면 한 바퀴 굴러가면서 앞으로 100cm 갈 거니까 30도만큼 굴러간 거라면은 그 30도짜리 호의 길이만큼을 얘가 앞으로 이동하는 거야 하면서 요 길이랑 요거랑 같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요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익히고 관련된 문제도 이제 추가로 이제 풀어보게 됩니다. 자, 뭐 요런 얘기들.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입체 쪽에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사실 저는 이제 기선제압이 기하의 중등기하의 완성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중등을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완전한 꽤나 탄탄한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보는 건데 요거는 사실 아이들한테 이건 영재고 입시에도 나왔었던 되게 심화 개념이지만 이미 지금 중1 2학기 심화 문제집에서 요 관련 문제들이 있어요. 큰 정사각부를 나눴을 때 작은 정사각뿔과 정사면체 그리고 정팔면체의 합으로 이 도형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체가 이게 심화 문제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실제 심화 문제에서는 요 둘이 한 평면상이 있다라는 문제로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해보면 끝까지 결국은 끝내 정사면체와 정삼각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하는데도 이게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정삼각뿔, 정사면체 같은 거 아니에요도 많이 하고 실제 심화 문제에서는 정사면체 나와도 정삼각뿔로 풀고 정삼각뿔로 나와도 정사면체로 풀고 그거 자체에 대한 걸 정확히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부터 계속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정사면체는 정다면체 중에 하나여서 모든 면 정삼각형. 정삼각뿔은 정삼각형 모양의 뿔이어서 높이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제대로 안 잡아주면 문제에서 막 정삼각뿔 나왔는데 혼자 정삼각형 옆면을 그려요. 그럼 다 틀리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걸 계속 씨앗을 잡아줘야 되고 아주 집요하게 좀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 이런 수업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자극을 준다. 그리고 이제 시계 문제 돌려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모든 문제를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몇 개 샘플 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그리게 애들한테도 하고 저도 그리면서 설명해 주는데 시계 문제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계를 여기서 돌리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움직이면서 80도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훨씬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고 이런 수업 자료들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기하는 합동 위에 쌓여지는 수학과 같아 라고도 얘기해요. 합동을 그러니까 기하가 처음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기준이 보통 합동을 정말 올바르게 찾고 할 수 있느냐가 그 거의 탄탄한 어떤 기반이 되는 느낌인데 그래서 합동을 이거 기선제압 스텝 1 성적표거든요. 합동에서도 알려주고 관련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합동찾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점수가 이렇게 좀 낮았던 친구들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스텝 2 가서 합동했을 때 그 친구가 거의 다 맞았거든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합동을 올바르게 보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시킵니다. 각각 단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합동 시험지. 요거 문제 보고 이 조건에서 합동을 찾고 합동 기호를 쓰시오.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희가 대부분 생각이라는 거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합동을 쓰는 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게 얘랑 같고 이게 직각이고 이게 같으니까 SAS구나 이런 합동을 찾는 과정 자체에 대한 트레이닝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를 보는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집에서 이제 풀이 영상도 제가 보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도형을 보는 합동을 찾고 논리적으로 찾는 걸 쌓여지게 되고 합동을 논리적으로 찾으면 그 후로 이런 답을 구하는 문제들도 이제 계속 더 이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형식들로.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 시험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한 번 더 눌렀네요. 다시 볼게요. 예? 자, 봐보세요. 얘가 아마 파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하는데 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자취라는 단원 자체가 아이들이 고등에서도 나와요. 자취라는 게 특정 점들을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점들이 움직이면서 그려낸 도형을 뜻하는 게 자취인데 점 A가 여기서 보면 점 A가 이렇게 돌았을 때 움직이는 도형을 그리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단기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보통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심한 문제집들에서 이런 자취 문제는 그냥 일부 끝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 하고서 맛보기처럼 몇 개만 나오고 애들은 틀려도 선생님에게 설명 듣고 끝나고 그냥 후루룩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저 요거 제대로 잡아주고 싶어서 이 단원 중에서는 한 단원은 이 그림을 따라 그려보는 문제 위주로 트레이닝하는 쪽 단원이 있어요. 문제를 읽고 이 도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려봐. 값을 구하는 건 없고 그려보게끔만 합니다. 원에 대한 기본 성질들이 익히면서 그려봐라고 하고서 그 다다음 번 정도 수업에서는 이제 이걸 측정하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요, 이제 여기서 길이를 구하라. 3cm라고 했죠. 그리는 능력들은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 됐으니까 이제 부채꼴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들을 해봐라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 과정을 단계별로 아이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총정리 느낌보다는 기선제압의 아까 대수를 김종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기한 거고 기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후반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럼 기선제압 끝날 때쯤에 아이들은 현재 어떤가를 이제 류민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류민희 팀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SM 유민희 팀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 1기 아이들 수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을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 교과 선행 심화 그리고 중등 교과 선행 심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개념상상 SM 원래 여기가 개념상상 SM이 아니고 개념상상 의대관이다가 SM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상민 원장님 기하 수업이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도 기하 프리 수업을 하거든요.
기하 프리 수업 끝나고 상담을 하면 어머님들이 가끔 거기 대수는 수업이 없죠. 초등 교과는 수업이 없죠. 중등 내신은 수업이 없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선제압도 처음에 저희가 수업을 시작할 때 그럼 기선제압 끝나고 중등 과정은 어떻게 해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물론 기선제압을 만들기까지의 고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기선제압을 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사실 이게 교재를 작업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고민을 하면서 만든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긴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은데 여긴 조금 더 뭘 더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기선제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수학을 잘하던 친구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갑자기 수학이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내가 최선을도 잘 풀고 친구들이랑 나는 단원평가도 다 맞고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수학을 잘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중학교로 올라가니 난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초등 사고력에서 중등 사고력을 확장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초등을 초등학원에서 배우고 중등을 중등학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그 갭을 아이가 스스로 극복을 못하는 거죠. 초등학교 학원에서 계속 초등적인 수학 사고력으로 초등 수학을 배웠는데 갑자기 중등을 딱 갔는데 막 X가 나오고 뭐 이렇게 개념도 많아지고 용어도 많아지고 식도 많아지고 초등학교처럼 막 풀다 보니까 너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늦게 푼다고 혼나고 문장으로 쓰고 있다고 혼나고 풀이 과정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 조금 더 쉽게 진입하고 나는 계속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을 학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사실 기선제압인데, 기선제압에 이제 저희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간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선제압에 대한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접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던가 조금 우구심?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어서 좀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선제압은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연산 정도까지 한 친구들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초등 심화와 중등 선행 과정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 무겁기는 해요. 아까 교재 보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대청중 이번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혹시 어머니들 중학교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선생님들 다 작정을 하셨는지 1학년 2학기 시험이 전체적으로 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역삼중 1학년 2학기 시험이 역대급이라고 해서 중간고사가 조금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청중이 조금 쉬웠었거든요. 중간고사가. 물론 아이들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했는데 이번 기말고사가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는 문제 호흡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하나의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들이 다 다른 개념과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그걸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림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 계신 단톡방에 올렸는데 선생님 한 분이 기선제압보다 쉬운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제압 교재의 문항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기하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입체대용 책 보면서 원장님 이거 저희 중1 아이들도 못 풀 것 같은데요. 지금 내신도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수도 사실은 어려운 문항들이 꽤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문항의 호흡도 길고 가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요거 정도는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느낌으로 조금 호흡이 긴 문제들도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등 심화를 기선제압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최상일 풀어도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대수 과정, 기하 과정은 다 중등 과정과 연계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초등 사고력으로 풀 건가? 아니면은 중등 개념으로 확장해서 내가 식을 쓰고 미지수를 사용하고 하는 연습을 할 건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데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너무 잘 푸는 거예요. 쭉쭉쭉쭉 답이 나와서 제가 과제 채점을 하는데 답이 다 맞아요. 한 문제 딱 틀렸는데 식을 세워봐라고 하는데 식을 전혀 못 세우는 거예요. 위에 문제 식 세워봐, 위에 문제도 식을 못 세워요. 그 위에 문제 식 세워볼까, 위에 문제도 식을 못 세워요. 너 어떻게 풀었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초등 사고력으로 예상하기나 예측하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은 맞은 거예요. 그 문제 풀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도 풀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그냥 별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의 그런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예상안이나 규칙 찾기가 아니라 조금 중등 개념을 끌어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럼 우리 아이가 중등으로 푸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도 매번 고민하는 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걸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사실은 매번 하는데
해냅니다. 이건 제가 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 심화를 조금 더 중등스럽게 중등 수학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 교재 앞에를 이렇게 조금 보시고 이거 초등에서도 했던 건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또 가끔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 과정은 최상위 유형의 문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엄청 쪼개놨어요. 대수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유형을 엄청 쪼개놔서 그 유형들 안에서 센의 대표 문항들 그리고 심화 유형들을 그래도 여기까지는 학습해야 돼. 그러니까 거속시 유형을 다루면 거속시의 대표 유형에서 단계별로 심화 유형까지. 그렇다고 저희가 막 처음 거속시 문제를 배우는 친구들한테 완전 심화 문항까지 A급의 A단계 문항까지 넌 다 풀 수 있어야 돼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장해서 요 정도의 연습은 할 수 있어. 요 정도까지는 사고로 확장시킬 수 있어의 문항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2-1, 2-2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면 1학년 과정이 완성된다. 물론 이게 완성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1학년 과정이 다 정리가 돼의 느낌보다는 2학년 과정을 조금 그래도 앞서 배우고 2학년 과정의 연산은 배웁니다. 그 기하도 마찬가지로 외심, 내심 이거 전부 다 2학년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개념을 연결하다 보니까 요걸 배우면 요 정도까지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어가 있어서 조금 더 개념이 폭넓게 다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교재로 중등을 시작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시중교재로 중등 시작하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그 진입 장벽이 높은 친구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저희 아이가 3번째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산부터 유형서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방정식 어려워하고 아직까지 정비례 반비례 어려워하고 정비례 반비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절대 2학년 1학기 1차 함수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우선 아이들은 겁을 먹거든요. 하기 싫어요가 돼서. 그래서 그 사고의 차이 그리고 접근 방법의 차이, 설명의 차이들에 대한 진입 장벽들을 좀 낮춰주기 위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괜찮은데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이 저희가 이제 기하 40문제, 대수 40문제 이렇게 숙제가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 헉헉대는 단원도 있고 잘하는 단원들도 있어요. 물론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문항 수가 너무 적지 않냐. 초등에서 중등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의 문항 수로 아이들이 트레이닝이 돼요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 다 쪼개놨고요. 그러고 확인 문제를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풀거든요. 그 문항을 제외하고 연습 문제만 40문항이에요. 그러면은 스텝 3까지 다 완료를 했을 때 대수랑 기하가 각각 한 960문항 정도를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 준비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센 문항을 찾아봤더니 센 중 1-1이 1196문항, 1-2가 통계 포함 1277문항이더라고요. A 스텝 포함, C 스텝 포함입니다. 근데 A 스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에 막 20-30문제씩 들어있거든요. 그거 다 빼고 이제 이렇게 문항이어서 문항 수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연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김종훈 쌤도 말씀하셨지만 김종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산에 대한 부분은 연산에 대한 추가 프린트 나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유형 프린트 더 나가고요. 요거 했는데 아이들이 유형에 대한 트레이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나가고 사실 문항 수가 적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중등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기선제압이 끝나서 중등 2-1 과정을 그냥 이제 시작하는 경우와 기선제압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우선 기선제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연계성을 한 번은 파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선제압 끝나는 친구들은 이미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1차 부등식의 풀이까지 센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3단원이죠. 소단원 3개의 연산을 이미 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연산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산 트레이닝을 이미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으로 따지면 센 A 스텝의 문제를 이미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개념이 조금 이제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쌤 저희 안 배웠는데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쌤 그럼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그렇게 풀면 돼. 그럼 우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들고 갔거든요. 그 다항식, 다항식의 계산도 쌤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해볼게요. 이러고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산 트레이닝은 계속 앞에서 조금 앞담해서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센 A단계 연산, 센 B단계, 센 C단계까지 다 완전히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머님들께 급하게
기선제압 수업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간단히 후기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우선은 생각보다 어렵긴 했다. 아이가 좀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옆에 중등 그리고 대수 같은 경우는 고등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쌤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미리 배우는 게 좋지 않을 때 뭔가 고등 이러면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거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 고등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이거 아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교재 다시 편집할 때 다시 재작업할 때 고려해 볼게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성장한 게 보여요. 처음에 좀 어려운 뭐 용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많이 성장한 게 보이고 그리고 사실 저랑 원장님이 제일 뿌듯했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초등에서 중등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걸 택해서 너무 잘 택한 것 같다라는 후기를 이제 보내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어머님 어제 장문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도형 건널비도 간신히 하고 막 넓이 구하는 공식 겨우겨우 외우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합동 닮음 잘 찾아내고 복잡한 입체 도형도 푸는 거 보고 아버님이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대수도 처음에 막 정수와 유리수 연산 헤매서 제가 연산 프린트 주고 또 더 보충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서 연산을 조금 더 시킬까요? 라고 하셔서 어머니 그럼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헛걱대던 아이들이 이제는 방정식도 풀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래프 문제도 내가 풀어볼게 하고 풀고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성장한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어머님들의 눈에도 당연히 보이고 제 눈에도 당연히 보이고요. 이제 6개월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요만할 때 진짜 이렇게 정말 망나니 같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수업을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졌고 학습하는 태도도 진지해졌고 그리고 이제 사고하는 부분도 그 전에는 뭘 물어보면은 약간 초등적인 사고력에서 조금 못 벗어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좀 중등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수업하면서 툭툭 던지거든요. 수수가 뭐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절대값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부호 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지 잘 생각해봐. 그러면 뭐지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역수가 뭐야? 그럼 분모 분자 바꾼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어제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가 역수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고 정확한 용어를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나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수학은 반복이랑 계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반복한다라는 걸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교과서 보시면 1학년 때 덧셈 배웠다가 2학년 때 덧셈 배웠다가 분수의 나눗셈을 6학년 1학기 때 배웠다가 6학년 2학기 때 배웠다가 그걸 다시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으로 배웠다가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확장하고 연결하는 나선형인데 실제로 그렇게 나선형으로 개념을 연결해 주는 게 교육 과정의 목표긴 하지만 아이들은 모릅니다. 배운 게 끝이거든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는데 똑같은 문제를 초등학교 5학년 최상위에서는 풀어요. 중학교 1학년 문제로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푸는 방법이 똑같은데 네모랑 별표를 사용하느냐 A랑 B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평행사변형 영상 보여주셨는데 제가 맞춤 수업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와 원장이 기하 수업을 듣는 친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 얘기해봐. 이러면은 두 쌍의 변이 평행, 뭐가 평행한데? 두 쌍의 각의 길이가 같다란 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옆에 원장님 기하 수업 듣는 애가 이렇게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요. 쌤, 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그 아까 보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율동까지 해서 두 쌍의 대변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이 저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럼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초등심화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중등을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초등심화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최상위 하자니 뭔가 좀 아쉽고 초등심화 하면서 좀 중등을 같이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이 기선제압을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기선제압 이후에 이제 중등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기선제압 이후에 다른 학원들을 가시지 말고 저희가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중등 커리큘럼은 한마디로 제가 어제 뭐라고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반복과 심화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기하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이제 저희 SM 프로그램은 반복과 심화입니다. 아이들을 반복하면서 나선형 프로그램으로 정확히 반복과 심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확장하고 그리고 심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선 제압이 끝난 친구들은 기본 응용 과정 1단계입니다. 개념 노트 작성하고요. 센 B단계를 풀이를 할 겁니다. 근데 A 스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풀고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지만 이미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 스텝 B의 문항들을 풀 건데 어제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 교재 뭘로 준비해요? 라고 하셔서 센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워크북이 학원에서 자체 교재로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어머님 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이제 연습장에 풀어라고 했을 때 물론 연습장에 정말 기깔나게 잘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 이거 8번 어디다 풀었어? 그럼 본인도 못 찾고 저도 못 찾고 다시 풀어봐 이렇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제가 요즘 채점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채점하면 동그라미 치면 옆에서 막 좋아해요. 딱 틀렸다고 표시를 하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모르지. 네가 풀었잖아. 그래서 왜 틀렸어요? 아니 네가 풀었잖아. 네가 다시 생각해봐. 그럼 이제 한 3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화냅니다. 쌤 잘못 채점하신 것 같아요. 쌤 답지가 틀린 것 같은데 답지를 보시면 안 돼요? 맞다고. 아닌데 하긴 나는 분명 제대로 풀었는데 쌤 혹시 다른 답지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 확인해서 맞으면 혼난다. 네 죄송해요. 다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풀이 과정도 조금 정돈을 하고 하려면은 이제 풀이 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교재와 풀이 노트가 따로 가는 게 사실 저학년일수록 좋지는 않더라고요. 풀이 노트 안 가져왔어요. 교재 안 가져왔어요. 둘 다 안 가져왔어요. 쌤 저는 집에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반 아이가 책 가져와. 네, 가방을 막 뒤져. 선생님 저 책이 없습니다. 뭐 가지고 왔어? 저 답지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우선은 요건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게 끝나면 2단계로 센 스텝 C를 풀 겁니다. 이제 스텝 B로 이미 한 과정을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심화 학습을 한 번 더 시키는 거죠. 개념 나가면서 유형서 풀고 심화서까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구성한 이유가 사실은 한 번 다 가야지 잘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이걸 함수 개념으로 방정식을 푼다거나 방정식 개념으로 함수를 푼다거나 좀 이렇게 단원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러면 사실 숙제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급 B 스텝을 먼저 풀 겁니다. 그럼 이러면 조금 이제 아이들이 문항 수어 트레이닝도 되고 심화 유형도 조금 접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고 이제 이게 끝난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끝난 친구들은 다시 1학년 1학기부터 넘어가서 A급 A 스텝이랑 최상위, 고쟁이, 그다음에 블레라벨, 심화서를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 심화 학습까지 완성하는 구조로. 그래서 한 번에 다 가는 구조가 아니라 쌓고 쌓아서 계통과 계열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인 중등과정의 개념을 아우르고 고등과정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은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석의 유제, 그리고 RPM으로 유형 연습하고요. 그리고 2단계는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 실력 정석의 유제,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쌓아서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한 번에 다 최상위까지 했을 때 물론 그걸 잘 소화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풀이 과정만 그냥 외워서 학습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어? 몰라요. 근데 비슷한 그림이 나오면 답은 나와요. 근데 정확히 수학적 원리나 풀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유형만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A급 A 스텝은 너 스스로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자. 그 대신 선생님이 요런 필요한 힌트는 줄게. 요런 상황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SM에서 전체적으로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 지금 기선제압 1기 친구들, 6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인데요. 저도 어제 이거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완성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선제압이 완성이 되고 이게 지금 뒤에가 조금 잘렸는데 2026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 2-1 기본응용, 중등 3-1 기본응용, 중등 정과정의 이제 심화
학습이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물론 조금 이제 저희가 부족한데 그냥 맞춰서 막 어거지로 넘어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조정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1년 과정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2027년 내후년이죠. 그때는 고등과정을 이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여서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선제압 이후에 저희가 초등을 잘 다져서 중등과정까지 잘 준비하고 중등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잘 만들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고등과정까지 쭉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를 드렸고요. 마무리는 원장님께서 다시. 시간이 길어져서 저는 뒤쪽 이제 되게 짧게 간단하게만 전체 커리표랑 해서만 정리해 드릴 건데 복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까먹지 않을까. 저 듣는 저도 까먹었는데 나가서 종호쌤한테 그 강조한 네 글자가 뭐였죠? 그랬더니 논리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보희 선생님이 이제 메타인지 쪽 얘기하셨고 김종원 선생님이 논리구조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저는 뭐 제가 강조 안 했지만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인 거고 유민 선생님은 반복과 심화 얘기했고 이런 질문 드리고 싶더라고요. 실제 아이들이 어머니들이나 이제 아이들 공부시킬 때 초등 쪽 심화를 좀 더 할까 아니면 중등 나갈까에 대한 그 경계선적인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초등 심화랑 중등 심화 중에 선택해야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으신가요? 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말하려니 민망하네요. 둘 다 아니고 기선제압이다. 그거 하면 초등에 대한 사실 초등 심화에서는 중등에 나오지 않을 초등에만 존재하는 그걸 하고 싶다고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중등이랑 연계될 부분을 많이 좀 더 준비하고 싶다고 초등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호흡으로 그걸 많이 하고서 중등을 시작하고 싶다고가 더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초등 심화냐 중등 시작이냐가 아니라 기선제압이다. 자, 저는 요 표 정도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요 이제 표 전체 약간 글 텍스트도 써 있고 이제 표 알록달록 돼 있는 표 하나가 있으실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선제압은 총 여기 이제 칸이 다 요 회차거든요. 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주 1회로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가는 건 거고 그래서 대수 기하 이제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기선제압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고 기선제압 이전에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보는 건 초 5과정 정도까지는 하고 초 6 연산 정도까지 가능해야지 그게 최소입니다라고 최근에 안내 드리고 있고 이제 가능하다면 초 6까지 한번 다 보고서 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초 6까지 했어도 정말 이 내용들은 정말 자세히 잘 알고 있고 중등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아쉬움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여서 이걸 통해서 초등이랑 중등 연계성 있게 전체적으로 다 잡아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기선제압으로 했어도 시중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다지고 가고 싶은 부분들은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서 중1 거를 응용 정도 문제집으로 근데 참고로 요건 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미 개념들이 상당수 잡혀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 3-1 이제 기본 응용으로 이제 선행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A급이랑 그런 심화 문제들로 해서 이제 쭉 가게 돼요. 사실 좀 먼 얘기 같지만 결국 저희 이제 어머니들도 아이들도 목표는 A급 또는 그 이상의 문제를 한번 들었어가 끝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이런 과정들을 심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초등에서 중등 연계성 있게 단원별로 충분히 깊이 있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등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중등에 대해서 중1, 중2, 중3에 대한 꽤나 심화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한 번의 문제를 그냥 설명 들어서가 끝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상당수 풀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기하랑 연계성 있게 전체 커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선제압 이후에도 기하를 들으면서 그 기하에 맞춰서 공부했기 때문에 기하 A급도 자기 손으로 많이 풀어내고 중3 수준도 자기 손으로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커리로 짜여져 있다. 이런 형식. 그 다음에 이제 공수로 가게 되죠. 공수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후반에도 이제 중등 극심화도 계속 커리상 진행을 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커리가 중등을 끝까지 그 기하의 본질, 대수도 결국은 중등이 잘 돼야 고등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본질을 놓지 않고 가는 수업이다. 제가 이걸 어젯밤에 약간의 시각적으로도 해봐야지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처럼 살짝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결국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나선형 형식인 거거든요. 나선형이 중심에서 점점점 반지름이 커지면서 원형으로 도는 형식인 건데
기선제압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학원들 커리 중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학원들이 한 번에 중등을 쭉 보는 커리들이 사실 존재해요. 한 번에 우리는 한 번에 어떤 심화 문제집으로 해서 한 번에 쭉 중등. 근데 이제 어머니들 아시거든요. 그게 아주 쉬운 책이라면 그 한 번 1회독이 되겠지만 조금만 어려운 건 그 커리 이전에 앞에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걸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건데, 근데 그 커리도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려면 그 기존에 연산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뽑고 이제 가르칠 때 좀 저학년부터 그 잘한 애들을 뽑고 싶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돼요. 학원 교재가 어려우니까 이 선행하는 가운데 빠르게 그 선선행을 해야 되고, 그 선선행 이전에 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막 수학에 막 시달리는 그런 형식들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이 기울기적인 어떤 학습량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그 넘지 못한 엄청나게 심화 커리를 딱 놔버리면 이 앞쪽이 엄청나게 좁아지고 힘든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계속 문제만 풀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결론적으로는 수학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구로 하면서 심화로 하면서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수학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이제 커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무리로 얘기 드릴 정도는 이 정도 얘기만 준비했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되긴 했지만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시죠. 같이 질문 있으면 좀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 이거 호처럼 붙이셔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메타인디 이보이쌤입니다. 네, 혹시 약간 그냥 지금 사실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회에서는 개인적인 질문은 이따 따로 그냥 선생님에게 하세요 정도 했지만, 저는 뭐 물론 개인적인 저희 아이는요에 대한 그런 건 좀 이따 따로 하셔도 좋은데, 그냥 궁금하신 거 편하게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이런 규모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혹시 뭐 누구한테든 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당한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기선제압 1기라고 지금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저학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년이 지금 어떻게? 지금이 거기 구성에는 2학년, 4학년, 5학년도 있어요. 5학년도 있고 그 정도. 그래서 뭐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고민도 했어요. 요거 이제 학년이 참고로 그 안에서는요, 2학년이 거의 제일 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4학년 애들보다 커요. 그러니까 외모상이나 뭐다 봤을 때는 이게 구분이 안 가긴 하는데 수학적으로도 완성돼 있고 이제 괜찮고, 학습 분위기가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그 고민하실 거거든요. 너무 확 저질 분위기 있잖아요. 막 애들이 막 그런 분위기 날까봐.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어린 친구들이어도 학습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통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애기처럼 구는 거. 근데 그거 몇 번이면은 약간 통제되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기선제압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은 사실 학년에 대한 구분이나 나중에는 사실 이런 걸 원하는 팀도 존재하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비슷하게 좀 2에서 한 5 정도까지가 섞여 있는 규모 구조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건 무슨 소리죠? 밖에 공사. 네. 네. 기선제압이랑 그 뒤에 말씀해주신 기본 응용 1, 2, 3단까지 그러니까 고등과정까지 하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네. 그러면 중등이 완성될 때까지가 1년. 기선제압부터 시작하면은 1년 반 정도? 중등 완성. 네, 1년 반 정도. 여기에 조그맣게 숫자도 그 자료에 적혀 있는데 요거 이제 빼시면 주차가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좀 확대만 시켜서 드리자면, 예. 여기가 34에 시작해서 여기서 79 중등, 이제 여기서부터를 이제 제대로 된 중등 시작기로 볼 수도 있고 여기로 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요번 이 친구들은 요거는 방학 특강으로 뺐어요. 방학 특강으로 뺐고 바로 요 다음 주부터 해서 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34에서 79, 73 빼주면 40 그런 거니까 1년이 좀 되진 않습니다. 이게 기선제압부터 쭉 하면은 1년 반. 반 정도, 1년 반 정도 커리.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칸 돼 있는 건 여기선 주 2회를 이 수업을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대수 집중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각각은 이제 요 주 1회로 이렇게 심화로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2-1, 1-1, 2-1 각각 여기서부터 주 1회로 다시 진행됩니다. 네, 얘기하시죠. 그럼 기선 제압 6개월 과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하는 기하 1단계, 2단계, 3단계 가고 그 대수는 그 밑에 또 기본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건 다 기하 3단계까지 합쳐서 6개월이죠. 기하 3단계는 까지 하면 그것까지가 구간 기간은 거의 겹쳐지게 돼요. 1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가 맞으면 1년 반. 주 3회 이렇게 네, 처음에는 주 2회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2회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 정도는 아이가 주 1회로 하는 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주 2회로 진행되는 거고요. 사실 주 2를 쭉 가다가 결론적으로 주말이 하나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실 주 3회 수학이 많을 것 같지만 대부분 이제 결론적으로는 4회도 되고 5회도 되고 한다라고 보거든요. 기한은 계통적으로도 중요한 거니까 요거 계속 주말은 하나 타고 가야 되는 게 맞고 수학도 주 2회 요 정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기하 수업이 마감으로 많이 사실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하라는 수업이 나중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좀 맡기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기하 수업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트레이닝적인 성향으로 굉장히 잘 이제 그런 게 성향이 강한데 이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함부로 이렇게 쉽게 주기에는 아직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위주로 특화된 수업이어서 사실 최근에 계속 마감돼서 어머니들이 전화 오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아, 상담실에서도 자리가 없어요. 대기입니다밖에 못해서 계속 그렇게 끊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희가 기하 수업이나 뭐나 그런 부분에서 입반 기준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재원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선 제압을 타고 가면 그 친구들에 맞는 기하 1단계 그 시즌에서 걔네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추가 인원을 다른 친구들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컬이 타는 게 먼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하랑도 계획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전체적인 이 커리를 타고 갔을 때 아이들이 전체적인 학습으로 완성되겠구나 그런 좀 계획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네. 네, 들으세요. 기선제압 준비반이 있고 네. 그다음 4-6과정 이제 끝내는 과정인데 이게 차이가 뭔가요? 요거는 누가 먼저 얘기 드릴까요? 그 사실 저는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원래는 기선제압 컨셉의 차이라고 보는데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할 친구 사실 같은 거죠. 틀은 다른 건 아닌데 기선제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는 이제 기선제압을 어머니들이 시험을 본 친구들이 상당수가 봤는데 앞쪽이 조금 부족하거나 선행이 안 된 친구들 좀 약한 경우들도 있어서 보고 여기 준비 이 앞과정부터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기선제압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요번에 조금 더 만든 거긴 한 거고요. 요번 반에서. 근데 평상시 선행하는 거랑 사실 다르지는 않아요. 그 차이가 이제 와닿지 않아서 이제 만약에 5학년 단계를 시작하는 아이면 네. 그러니까 이 5학년 커리를 타고 들어가는 건지 기선제압 이 준비를 타고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설명. 그 네. 뭐 애마다 다른 건지 그러니까 요번 커리에서는 준비반은 김종훈 팀장님이 있고 일반적인 부족한 커리는 아이들을 다시 그러니까 커리를 이미 끝냈고 그다음에 부족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커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예 선행 과정으로 시작한 네, 5학년 선행 그건 과정으로. 아닌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선행 과정으로 그냥 시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요 기선제압의 프리 과정 자체가 이제 기선제압의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이 5학년에서 이제 중1 정도라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업을 하기 위한 이제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뭐 그런 단원별의 내용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중등 연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등식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 수업을 매끄럽게 좀 듣기 위해서 준비해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보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업은 그 단원별, 그 학기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에는 공존합니다. 뭐냐면 조금 더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서 준비반부터 해서 만들어가자의 일부와 네. 그 선행을 안 한 친구들, 근데 사실은 선행 안 한 친구도 똑같이 들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수업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럼 결론적으로 같으니까 5-1을 시작하는 애들은 이걸 네. 듣거나 이걸 듣거나 네네, 하나는 시간 없는 맞거나 선생님 성향이랑 맞거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그 궁금하신 거? 네.
원래는 설명을 짧게 하고 많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설명이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죠. 네. 그래서 지난번 설명에 워낙 짧게 드려서 오늘 여유 있게 하세요 했더니 되게 여유 있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지금 딱히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각자 담당 선생님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기다릴 테니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뒤에 상담지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요런 반 관심 있는데라고 작성해 주시면 꼭 지금 당장 입반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런 수업을 언제쯤 들으려고 한다라고 해놔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그런 반들이 사실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기아가 최근에 더 특히 그런 경향도 있어서 미리미리 조금 더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메모해서 상담 드리고 계획 잡고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